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 집단으로 키부츠지 무잔이 귀살대를 토벌할 목적으로 만든 12명의 최정의 혈귀를 말하며 이들은 상현과 하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상현 1, 가장 약한 것은 하현 6이며 하현의 경우 한쪽 눈에만 숫자가 새겨져 있고 상현의 경우는 두 눈동자에 나뉘어져 가진 자, 상현이 새겨져 있죠. 더 자세한 12개월의 설명은 위 영상에서 언급하였으니 추천드립니다. 하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지닌 실질적인 무잔의 신복들로 주 한 명이 손쉽게 처리하는 하현과는 달리 이들은 주가 최소 3명은 달라붙어야 싸움이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작중 시점의 주들이 시작의 호흡 검사들 이후 가장 강하다 평가되는 황금 세대이다 보니 코쿠시보를 제외하고는 주 3명과 싸운 상현은 없습니다. 어찌저찌 주가 승리하고서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싸움의 흡폭풍으로 재기불능 수준의 장애를 떠안기도 하죠. 같은 상현끼리여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실력은 차원이 다르고 113년 전 상현 중 하나가 사망하고서 규타로 남매가 상현 6에 오른 뒤 약 한 세기 동안 인원 교체가 없었습니다. 규타로 남매만 해도 이전 세대의 주들을 20명 넘게 해치웠다고 하나 현 시점의 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모두 상현 3 이상이었습니다. 상현 1 코쿠시보는 하주, 상현 2 도우마는 충주와 전화주, 상현 3 아카자는 염주를 죽였죠. 환락의 거리편에서 규타로 남매가 토벌되고 도곡마을 편에서 교코와 항텐구가 토벌된 뒤 상현 4 나키메와 상현 6 카이가쿠가 새로 보충되었으나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조종당하다가 궁지에 몰린 무잔에 의해 살해당하고 카이가쿠는 등장하자마자 과거 함께 수련해봤던 제니치의 신기술에 당해 금방 제거됩니다. 물론 카이가쿠는 아직 자신의 주술과 능력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기에 싸움 시기가 더 뒤였다면 제니치가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다키는 12개월 상현 중 유일한 홍일점이며 유녀로 위장하여 오이란의 위치로 지내는 미모의 혈귀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미모의 인간으로 외모가 출중한 인물들만 잡아먹으며 싫어하는 것은 추하고 못생긴 사람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작중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고의 미녀라는 설정을 가졌으며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규타로는 환락의 거리편의 최종 보스로 다키의 이브 오빠이며 좀비 같은 상당히 추한 모습의 외모를 지닌 것이 특징, 무기도 인간 시절 사용했던 낫이죠. 규타로 본인도 자신의 추악한 외모를 콤플렉스로 여기며 타인의 잘난 부분들을 혐오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키와 규타로는 유곽 최하층 유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며 규타로는 혈기가 되어서도 이름이 같지만 다키의 원래 이름은 우메. 우메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빼어나 어른들이 쩔쩔맬 정도였다고 하죠. 추한 자신과 정반대인 우메를 규타로가 남다르게 아껴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그렇기에 규타로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규타로는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 돈을 거두는 일을 시작했고 이때 자신의 추악한 외모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으며 우메 같은 아름다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열등감을 날려주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우메가 13살이 되던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손님이었던 사무라이가 규타로를 험담하자 이에 크게 분노한 우메가 그의 눈을 비녀로 찔러버렸고 이에 대한 분풀이로 산채로 불태워져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규타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절규하며 사무라이와 관리인 아줌마를 죽여버리고 우연히 유녀를 먹고 있던 도우마를 만나 혈귀가 되었습니다. 혈귀가 된 뒤 어느샌가 상현 6까지 오르고 다키는 일정 기간마다 외형과 신분을 바꿔가며 유곽의 유녀로 위장해 살아가고 있죠. 다만 히메가 들어간 이름을 즐겨 쓰고 자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치켜뜨는 버릇도 매번 똑같아 자신의 정체를 꿰뚫은 여주인에게 라고 말한 뒤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키는 강철보다 단단한 오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혈기술을 사용하고 오비를 통해 분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신은 다키 본인과 개별적인 인격을 지니고 있죠. 오비 속에 사람을 가둘 수도 있어서 거의 식량 저장 창고처럼 쓰고 텐겐의 아내들과 제니츠가 잡혀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키의 신체 자체가 오비화되어 있어 칼로 베려고 했을 때 쉽게 벨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작중에서 보여주는 혈기술은 8중 오비배기, 총 8줄의 오비가 상대에게 달려들어 베는 기술로 정면으로 달려든다면 피할 곳이 없는 기술입니다. 규타로는 쌍낫을 무기로 사용하며 낫에 넘쳐 흐르는 자신의 피를 참격으로 날릴 수 있는데 이 참격은 원격 조종까지 가능합니다. 또 낫과 혈기술 등을 통해 나오는 피들은 전부 맹독을 품고 있어 독의 내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할 수가 없죠. 작중에서 보여주는 혈기술은 날아가는 피의 낫,
맹독 그 자체인 피해 참격을 상대에게 날리는 기술, 발호도량, 양손의 낫을 초고속으로 휘둘러 피해 참격을 한 번에 무수히 생성해 전방위를 막아내는 기술, 원참선회, 주력기이자 가장 강력한 기술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양팔에서 피해 참격 소용돌이를 생성하는 광역기. 보통 2개를 날리지만 죽기 직전의 최후의 발악으로 동시에 4개를 날려 유곽 전체를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키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상현6 다키엔 규타로를 상대하던 이들이 전멸할 뻔했죠. 다키는 상현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 치고는 약한 편이며 이는 규타로가 단독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것과 상반된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목이 썰린 것만 해도 여러 번, 최후에도 오빠인 규타로에게 의지할 뿐 무력하게 이노스케와 제니츠에게 당하죠. 이에 무자는 다키가 규타로에 붙어있는 짐덩어리라 취급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규타로가 싸웠다면 이겼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규타로 또한 그녀의 외모는 칭찬하지만 머리는 나쁘다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도 나름 단신으로 줄을 7명이나 죽인 강자이긴 합니다. 다키의 몸 안에 규타로가 거주할 수 있고 둘의 목이 동시에 잘리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또 규타로는 다키의 이마에 자신의 왼쪽 눈을 옮겨 원격 조종까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다키는 제니츠와 이노스케의 합작으로 인해 목이 잘리고 규타로 또한 텐겐과 탄지로에게 목이 잘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혈기로서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잘린 목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내뱉으며 서로를 험담하죠.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규타로는 우메가 더 좋은 가게에서 평범한 부모 밑에서 혹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녀는 자신과 달랐을 것이라며 이때 나온 모든 장면 속에 규타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여한이 우메였기 때문이죠. 이후 천국과 지옥의 갈래에서 규타로는 여전히 혈귀의 모습이었지만 다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에 규타로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녀가 천국으로 향하길 바라며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다키는 상처 주었던 말을 사과하며 규타로의 등에 업혀 그와 함께 지옥으로 향하죠.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며 우메와 함께 지옥으로 향하면서 규타로도 점차 인간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혈기가 된 나이는 우메가 13살, 규타로도 많아봐야 10대 중반으로 묘사되어 이를 고려하면 그들은 애당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 그런데다 그 짧은 인간 시절조차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으니 제대로 된 인간성이 생겨났을 리 만무합니다. 탄지로는 이 남매를 상대하며 어쩌면 자신의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투영했으며 작중에서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극명한 두 남매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규타로 남매가 제거된 후 무한성편에서 신상현 6이 되어 나타난 혈기가 바로 카이가쿠입니다. 그는 과거 제니츠의 사형으로 함께 번개의 호흡을 배우며 수련했었죠. 번개의 호흡 제1형만 쓸 줄 아는 제니츠와 반대로 제1형만 쓰지 못했던 그는 스승이 자신과 제니츠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더 과거에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승려일 때 그의 밑에서 다른 고아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절의 돈을 훔친 일로 아이들로부터 쫓겨나 혈귀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살기 위해 가족 같던 아이들의 목숨을 대신 내주었죠. 이후에 만난 것이 번개의 호흡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뒤이어 들어온 제니츠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쨌든 기살대가 되었지만 상현일 코쿠시보를 만나 카이가쿠는 또다시 살기 위해 혈귀가 되는 길을 선택하죠. 그가 혈귀가 되면서 스승이었던 후아지마 치고로는 할복으로 사죄하고자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제니츠는 찌질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 맹렬하게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한성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카이가쿠와 제니츠. 제니츠는 그를 보자마자 빈자리 때우기식으로 상현이 된 게 그렇게도 기쁘냐며 비꼬았고 카이가쿠는 과거를 떠올리며 제니츠와 스승에 대한 분노로 혈기술로 강화된 번개의 호흡을 선보이죠. 그의 혈기술은 모든 참격에 실체가 있는 검은 번개를 함께 내보내는 것으로 번개에 한 번이라도 타격을 입게 되면 상처 입은 북부부터 살이 벼락의 상으로 찢어져 온몸으로 퍼지고 끝엔 전신이 갈라져 죽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 제1형밖에 못 쓰는 제니츠를 무시하다가 기존에 없던 제니츠만의 제7형 활해신을 맞고 어이없게 패배하는 것. 이때 지고로가 자신에겐 가르쳐주지 않고 제니츠에게만 가르쳐준 것이냐며 분노하는데 제니츠가 스스로 만든 것임을 알고 놀라죠. 어쨌든 제니츠도 치명상으로 함께 죽을 거라고 생각해 기뻐하는데 이내 유시로가 나타나 제니츠를 데려가며 일침을 날리고 결국엔 동기여진도 실패한 채 늘 자신이 무시해왔던 제니츠에게 완전히 패배한 뒤 홀로 죽어버립니다. 12개월 중 가장 인간과 거리가 멀게 생긴 혈귀로 매드 아티스트이며 공예품은 항아리이지만 인간을 재료로 한 공예품을 만드는 고약하고 잔인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죠. 원작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교코의 과거는 언급되지 않으며 캐릭터성에서 비슷한 장인 정신을 보여준 쿄우가이나
하가네즈카 호타루에게 밀린다는 평이 많은 혈귀입니다. 인간 시절의 이름은 마나기. 해안가 어촌에서 살던 그는 물고기의 시체를 모으는 등 천성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익사체가 되어 건져진 것을 본 뒤 감동하여 더 이상해졌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나기를 방치했는데 이때 자기를 놀리러 온 어린아이를 죽여 항아리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의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격분해 작살로 그를 마구 찔렀는데 죽기 직전 무잔히 그를 혈기로 만들었죠. 혈기가 된 이후로도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거나 자신의 몸을 개조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인간 시절부터 쓰레기였던 무잔과 한탱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잃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으니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동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그렇다고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요. 교코의 이러한 과거사는 본편에서 언급되지 않고 팬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 취급이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한열차 편에서 실루엣으로 첫 등장하고 이후 상연 집결에서 제대로 등장. 무잔에 대한 비이상적인 사랑과 충성심을 보이며 아카자는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 도곡마을 편에서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와 마주합니다. 싸우기 전 작품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 이름은 대장장이의 단말마. 도곡마을 대장장이들을 죽여 만든 인간 공예품으로 인간을 잔인하게 엉겨놓았으며 칼을 비틀면 비명을 지르는 이름 그대로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비하하는 사람에게 격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집중하고 있는 하가네즈 칼을 보며 질투도 내비치면서 죽이기보다 일단 저 집중을 끊어내고 싶다며 화내죠. 교코의 혈기술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는 항아리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으며 인간 시절 해안가에 살았던 것이 반영되었는지 거대 괴물 잉어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1000개의 바늘어살, 해초와 바위가 새겨진 항아리에서 작은 금붕어들을 소환해 독바늘을 뿜어내기. 수옥발, 파도가 새겨진 항아리에서 물이 나와 일명 물 감옥을 만드는 기술. 물속이라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전 집중 호흡도 차단. 문어 단지지옥, 문어 빨판이 새겨진 항아리에서 거대한 촉수들이 쏟아져 나와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술. 1만 활공점어, 점어가 새겨진 항아리에서 1만 마리의 점어떼를 쏟아부어 상대를 향해 달려들고 도구로 된 체액을 뿌리는 기술. 항아리를 벗어나 탈피하면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는 이너맨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여지껏 3명에게만 보여줬다고 하죠. 진살어린, 본 모습일 때 사용하는 기술로 비늘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하고 신의 손에 닿으면 점어로 변해버리는 기술. 작중 토키토 무이치로와 싸울 때 서로 유치한 디스배틀을 주고받는데 무이치로의 도발을 싸구려라며 잘 받아치다가 항아리가 삐뚤어졌다고 말하자 핏줄이 터져가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무이치로를 수옥발에 가두며 역시나 쉽지 않은 상대라고 느껴졌으나 무이치로가 코테츠의 모습을 보고 자극받아 수옥발을 탈출한 뒤 반점이 나타나며 각성하자 그의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에 당해 목이 잘리며 소멸하죠.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편의 메인 빌런 및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혈기로 왜소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 상연 집결에서 첫 등장했을 때도 계속 계단 난간을 붙잡고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늘 약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자신처럼 불쌍한 이를 왜 괴롭히냐며 귀설대에게 분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한탱구의 뻔뻔한 태도에 탄지로는 그간 잡아먹은 인간의 숫자가 1, 200 정도가 아니라며 피해자 행세는 그만하라고 격분하며 꼭 죽이겠다고 하죠. 한탱구는 인간 시절부터 이미 심성이 뒤틀린 틀려먹은 작자로 모든 사건의 원흉을 제공했음에도 끊임없는 거짓말로 변명했으며 맹인인 척하며 도둑질을 일삼고 입막음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혈기가 되기 전부터 악인이었던 셈이죠. 모든 범죄 사실이 들통나 관청에 잡혀갔고 이때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손이 멋대로 움직인 거다 라 변명했고 사형을 선고받고서 감옥에 있다가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되었습니다. 벌벌 떨며 기어다니는 겁쟁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도곡마을 편에서 카마도 남매와 토키토 무이치로가 있는 방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때 주인 무이치로도 한탱구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상현 혈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정도니 겉모습과는 다르게 확실히 상현사이기는 하죠. 한탱구의 혈기술은 분열로 무이치로가 목을 베자 잘린 머리에서 몸에서 머리가 재생되며 2마리의 혈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체 한탱구가 겁쟁이의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자기 방어를 위해 발현된 혈기술이겠죠. 이들은 모두 한탱구에게서 떨어져 나온 감정이 구현화된 것으로 부채를 든 카라쿠는 히노이락에서 락을 담당하는 분신으로 부채를 휘둘러 강풍을 일으켜 무이치로도 탄지로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석장을 든 세키도는 히노이락에서 노를 담당하는 분신으로 석장을 이용해 전기를 이용한 공격을 퍼붓죠. 노를 담당하는 분신답게 계속 화가 나 있는 모습이며
다른 분신들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후 게냐의 등장으로 둘 다 목이 한번 날아가자 여기서 또다시 분열하여 창을 들고 있는 히로에락 중 애인 아이제츠, 날개가 달린 히로에락 중 히, 우로기가 등장하죠. 아이제츠는 창을 이용해 게냐를 공격하고 우로기는 탄지로를 낚아 하늘로 올라간 뒤 음파를 쏘는 공격을 합니다. 이 넷 중 셋은 탄지로가 네즈코의 피를 이용해 폭혈돌을 만들어 베어버렸고 하나는 게냐에 의해 목이 잘렸는데 그럼에도 죽지 않았죠. 이때 탄지로는 5번째인 진짜 본체가 있음을 알아냈고 들쥐만한 작은 크기의 한탱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본체인 작은 한탱구는 혀에 겁자가 새겨져 있으며 조그만한 게 단단해서 오히려 게냐의 칼이 부러지죠. 결국 탄지로가 본체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 이때 아직 끝나지 않은 한탱구의 능력이 나옵니다. 바로 6번째 분신. 이는 세키도가 다른 분신 셋을 흡수해서 태어나는 조아쿠텐이라는 최강의 분신으로 증오를 담당하며 히로에락을 전부 합친 것 이상의 강함을 보여주죠. 조아쿠텐은 나무로 된 용으로 공격해오고 번개를 내리치는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괴력과 신체 능력을 가진 연주 칼로지 미치리였으니까 바로 앞에서 음파 공격을 맞았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 다른 인물이었다면 그대로 소멸했을 정도의 힘을 가진 혈기죠. 심지어 미치리가 반점까지 발현하면서 전력을 다했음에도 뒤로 갈수록 우세해지는 싸움을 보여주었을 정도. 하지만 미치리를 상대하며 한탱구 본체의 힘을 조아쿠텐이 거의 다 끌어다 써서 결국 본체가 탄지로에게 당하자 그도 결국 한낱 분신에 불과해 함께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조아쿠텐의 혈기술은 광명뇌살, 우로기, 세키도, 아이제츠, 카라쿠의 혈기술을 입에서 뿜는 몽룡들을 소환하는 기술, 무간업수, 수많은 몽룡이 주변을 가득 채우는 광역기, 광합명파, 입에서 강화된 우로기의 음파를 발사하는 기술로 일반 사람이 맞으면 아예 박살날 정도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한탱구의 분열은 조아쿠텐에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발악으로 본체인 겁이 탄지로에 의해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거대화된 하늘 담당하는 분신인 우라미가 나타나죠. 이는 최후의 발악 수준으로 내놓은 분신이고 이미 조아쿠텐이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진 못합니다. 한탱구 본체는 다시 우라미의 심장에 들어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으며 이때 탄지로는 알지 못했으나 일순간 내비치는 세계를 발현해 우라미의 심장과 함께 본체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죠. 본체의 외형만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 노인 혈기였지만 능력은 어떤 상현보다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냐도 위와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통제 가능한 막대한 범위의 공간인 무한성을 혈기술로 쓰는 혈기로 첫 등장 당시에는 12기월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무한성편 제1장에서는 상현사로 승급해 있었습니다. 본편에서는 나오는 횟수도 활약하는 모습도 적어 과거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그녀는 원래 무명의 비파 연주가였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에 설상가상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박에 미쳐 단 하나 있던 연주용 옷을 멋대로 팔아버리자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후 허름한 옷으로 연주했고 행색이 좋지 않은 나키메를 손님들은 좋게 보지 않았으나 살인 후 떨고 있는 손으로 비파를 연주하자 매우 아름다운 음색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사로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나키메는 연주해야 할 때마다 사람을 살해한 뒤 연주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때마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또 살인 대상을 정했는데 그게 하필 무잔이었고 오히려 반격당했는데 그때 죽지 않고 혈기가 되죠. 무한성 외에도 탐지와 탐색의 재능이 있어 그 편리성과 정보의 정확성 덕분에 무잔의 마음에 들어 12개월이 되기 전부터 곁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나키메는 무잔이 하연을 소집했을 당시 비파를 치면서 첫 등장했고 혈귀들 사이에서 보통 비파녀라고 불리죠. 이후 출연이 없다가 다시 상연 소집편에서 재등장. 아무래도 둘 다 무한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니 당연히 무한성으로 혈기술을 쓰는 그녀가 등장해야겠죠. 상연 소집이 끝난 뒤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은 도우마가 말을 걸 때는 다 듣지도 않고 보내버립니다. 이후에는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유일한 혈기임을 알게 된 뒤 작은 눈 모양의 분신을 만들어서 귀살대 본부를 찾으면서 등장하고 카가야의 자폭과 주들의 총 공격이 시작되자 혈기술 무한성을 발동해 포착된 귀살대원들을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이죠. 무한성에서 이구로 오바나이와 미츠리가 자신이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선제 공격에 나서는 미츠리 바로 앞에 벽을 만들어 막아내는 등 살상 능력이 높은 혈기술은 아니지만 오바나이는 아주 까다롭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시로에 의해 조종당해 무잔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무잔은 차라리 무한성을 무너뜨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생매장하고자 나키메의 뇌를 터뜨려 죽여버리죠. 보기 좋게 토사구팽 당해버린 나키메. 붕괴되어가는 나키메의 육체는 유시로가 귀살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쓰이고 혈기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합니다. 나키메가 쓰는 혈기술은 무한성, 일그러진 이 공간 무한성을 비파를 매개체로 사용해 공간을 다루는 기술로
내부의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조종 가능하죠. 공간이동, 위치를 파악한 상대라면 누구든지 무한성으로 강제 소환이 가능한 기술. 혈기는 자각하지 못한 채로 무한성으로 소환되며 인간의 경우는 무한성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립니다. 정보 수집, 눈을 광범위하게 곳곳에 퍼뜨려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징그럽게 많은 눈알들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뿌리처럼 휘감은 머리카락으로 정보를 전달받죠. 다른 상현 혈기들과 달리 유일하게 혈기술의 발현 영향이 공개되지 않은 혈기로 어째서 무한성 같은 사계 혈기술이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설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 상현입니다. 작중에서 최초로 등장한 12개월 상현 혈귀이며 무한열차편의 최종 보스, 무한성편 제1장의 최종 보스이자 진 주인공입니다. 아카자는 무한열차에 등장해 상현 혈기의 강함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죠. 식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혈귀임에도 여자는 아예 식인하지 않으며 무술 단련을 통해 강해지려고 하는 무투가 전투광으로 강한 자를 보면 찬사를 보내고 약자는 혐오하여 망설임도 없이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한열차편에서 탄지로를 보자마자 죽이려 했고 당시 탄지로가 약하지 않다는 랭고쿠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무한성에서 제외했을 때는 랭고쿠가 아주 좋은 일을 해주었다며 태도를 바꾸었죠. 아카자는 또 혐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자신을 뛰어넘고 상현 2가 된 도우마입니다. 교차열전에서 진 것도 분한데 패배한 자신을 잡아먹지 않고 살려둔 것, 여자만 잡아먹는 것 등 여러모로 아카자와 맞지 않아 대놓고 무시하는 등 불쾌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카자가 신체 단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인도 열심히 했더라면 밀려나지 않았을 수도. 무한열차 때만 해도 염주 랭고쿠 쿄주로를 죽여 쿄주로의 팬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현이었지만 무한성 제1장에서 과거사가 알려지며 동정 여론과 순애보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아카자의 인간 시절 이름은 하쿠지, 에도시대 인물로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비싼 약값을 위해 계속 도둑질을 해왔던 그는 그로 인해 죄인을 뜻하는 문신이 몸에 새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는 등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청에서 또 매를 맞고 돌아오던 날에 아버지는 죄책감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올바르게 살라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개차반으로 지내던 중 케이조라는 인물을 만나 두들겨 맞고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케이조에게는 병약한 딸인 코유키가 있었고 하쿠지는 코유키의 간병을 맡게 되며 그녀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죠. 간병도 하고 수련도 하며 하쿠지의 마음은 구원받았고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쿠지가 18살, 코유키가 16살이 되어 조금은 건강해졌을 때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코유키와 결혼해서 이 도장을 물려받지 않겠냐 묻죠. 죄인인 자신의 신분이 마음에 걸려 불꽃놀이 축제 때 다시 한번 코유키의 마음을 확인한 하쿠지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를 평생 지키겠노라 다짐했으며 코유키는 어렸을 때 올해 불꽃놀이를 못 보면 다음에 불꽃놀이를 보면 된다는 말을 해줬던 것을 이야기하며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어 너무 기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죠. 케이조를 시기하던 다른 도장에서 케이조와 하쿠지를 무력으로 이길 수 없자 우물에 독을 타는 비겁한 일을 저질러 케이조와 코유키가 독살당합니다. 이때 하쿠지는 아버지의 무덤에 소식을 전하려 성묘를 갔기에 독살당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 곁에 있지 못한 자신을 크게 자책하죠.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은 하쿠지는 이성을 잃고 검술도장으로 향해 단신의 맨손으로 도장의 당주와 문화생 67명을 몰살합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식모의 목격담에 따르면 맨손으로 진검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아작내고 장기들이 짓이겨졌으며 벽과 천장에 각종 내장 조각들이 달라붙어 있었다고 하죠. 이후 혈기를 보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많은 이가 죽었다고 하여 나타난 무장과 만나고 한낱 인간이 버린 일인 것을 보고 흥미가 생긴 무자는 단번에 하쿠지의 머리를 꿰뚫고서 다량의 피를 주입해버립니다. 이때 12명의 강한 혈귀, 12개월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고 머리를 꿰뚫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다량의 피 때문인지 생전의 기억을 잊기 시작한 하쿠지는 뭐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오로지 강함만을 추구하는 혈귀 아카자가 되죠. 아카자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잊었음에도 비열한 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는 자를 약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에게 약자란 부정적이고 경멸스러운 존재, 즉 혐오 그 자체죠. 다른 기억은 없이 오로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추구하던 아카자는 상현 3의 자리에 오르고 무한열차편 후반부에 엄청난 포스와 함께 등장해 상현 혈기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쿄주로의 잘 다듬어진 투기에 감탄하고 아무리 강해져도 언젠간 늙고 약해지는 인간을 버리고서 혈기가 되기를 권유하는데 이를 쿄주로는 단칼에 거절하죠. 쿄주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혈기의 재생력에 반하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중상을 입고도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면서 쿄주로가 오이를 시전하자 그의 투기에 감명받는 모습이 인상 깊죠. 아카자는 오른팔로 쿄주로의 복부를 뚫고 치명상을 입혔는데 이에 굴하지 않는 쿄주로가 일련도를 그의 목에 박아넣고 여기에 해까지 뜨려고 하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팔을 뜯어내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데 탄지로의 검에 맞고 위에 말까지 들으며 제대로 굴욕을 당하죠. 이후 상현육 다키엔 규타로 남매가 죽은 뒤 무한성으로 상현이 모두 소집되었을 때 재등장하며 여기서 도우마를 혐오하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현을 코쿠시보에게 경고를 받기까지 하고 이처럼 답변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카자스럽죠. 후에 아카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코쿠시보는 위의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현 집결 이후 무한성편 제1장의 최종 보스로 등장하며 이때 탄지로와 다시 재회, 기운을 새롭게 만나죠. 이때 아카자는 탄지로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약자라서 불쾌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인간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기에 불쾌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아카자는 반점을 발현한 기우에게 잠깐 밀렸을 뿐 순식간에 역으로 압도하고 아예 내리친 검까지 측면에 때려서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우를 끝장내려고 하는데 내비치는 세계에 진입한 탄지로에 의해 팔이 잘리며 기우를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이때 아카자는 온몸의 세포가 탄지로를 없애라는 느낌을 받죠. 내비치는 세계에 돌입하고 아예 투기까지 지워버린 탄지로는 아카자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순식간에 목이 잘리는데 이때 아카자는 머리를 잡아채 몸과 다시 이어붙이려고 하며 목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기우의 칼을 맞고 머리가 다시 떨어져 머리는 소멸하는데 몸은 소멸하지 않고 근육을 조여 목의 절단면을 맞고서 다시 공격해오죠. 이는 규타로 남매처럼 소멸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잔처럼 목을 베는 것이 약점이 아니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코유키가 나타나 아카자를 하쿠지라고 부르며 막아서고 코유키와의 대화를 통해 왜 그토록 자신이 강해지는 것에 집착했었는지에 대해 떠올리죠. 또 탄지로를 통해 스승 케이조의 모습을 겹쳐봤으며 모든 과거가 기억이 나면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강해지려 했던 이유와 진정으로 죽이고 싶었던 것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약해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리하여 마지막 공격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파괴살 멸식으로 온몸을 부수는데 공격 직전 아카자는 탄지로를 향해 살짝 미소를 보였고 탄지로는 이때 고마움의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지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완패라고 말한 뒤 무잔의 처절한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코유키의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이때 아카자의 내면은 하쿠지로 돌아오고 코유키의 품에 안겨 지옥으로 떠나는데 물론 지옥에서 사륙에 대한 죗값을 다 치러야겠지만 사랑하는 아내 품에 안겨 떠나는 아카자에게는 행복한 최후였을 테죠. 아카자는 작품 내 혈기 중 반응 속도로는 제일의 수준이라고 하며 유일하게 맨몸으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인간 시절에도 맨손으로 진검을 든 67명을 홀로 상대할 정도의 강자였으니 기본 실력부터도 시작이 다르죠. 그의 강함은 주가 휘두르는 일륜도를 맨손으로 파괴하는 장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반점까지 각성해 극한으로 힘을 끌어올린 기우를 상대로 잠시 주춤했을 뿐 금세 다시 우위를 점합니다. 게다가 다른 혈귀들은 오비를 이용한다거나 냉기를 이용하는 등의 부가적인 능력들이 생기는데 아카자는 단순 타격기만 사용하죠. 아카자가 사용하는 혈기술은 술식전개, 파괴살 나침, 자가 버프로 전투를 시작하기 전 강력한 진각과 함께 눈꽃 모양을 한 나침반 형상의 영역을 전개하여 범위 내의 적이 발산하는 투기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공격과 방어의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기술. 이 기술이 아카자를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 중 하나이며 아카자가 도달하고 싶었던 지구의 경지인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이펙트의 눈꽃 모양은 코유키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하죠. 파괴살 공식, 허공에 주먹을 질러 충격파를 날리는 원거리 기술, 파괴살 난식, 가까운 거리에서 주먹을 난타하는 기술, 파괴살 멸식, 기를 최대로 양손에 모아 주먹을 내지르는 것으로 쿄주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술, 파괴살 귀신 팔중심, 양팔로 주먹을 총 8번 난타하여 강력한 충격파를 발사하는 기술, 파괴살 쇠식, 만엽 섬유, 위에서 아래로 주먹을 내리치는 기술, 파괴살 각식, 관선알, 후방으로 올려차기를 날리는 기술, 파괴살 각식, 유섬 군광, 셀 수 없이 많은 발차기를 빠른 속도로 날리는 기술, 파괴살 각식, 비유성 철륜, 상대 아래에 접근해 위로 높이 날아차는 기술, 술식 전개, 파괴살 종식, 청은난 잔광, 술식을 전개한 후 거의 동시에 100발의 난타를 사방으로 날리는 초고속 연격기로 아카자의 최종 5위 기술, 아카자의 혈기술 기술명의 유래는 불꽃놀이, 인간 시절 코유키와 함께 불꽃놀이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가기로 했던 기억의 흔적인 듯하죠. 도우마는 12개월 상현이, 그리고 무전을 섬기는 사이비 종교 만살 극락교의 교주입니다.
12개월 중 아카자와 함께 가장 인간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착해 보이는 듯한 인상에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이 빨갛게 물든 속머리가 특징인 혈귀이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과 더불어 정상과는 거리가 먼 양육 환경의 결과로 감정에 결여라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죠. 감정이 전혀 없고 타인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하지 못해 겉으로는 평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척 연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유쾌한 성격처럼 보이나 이는 그저 지식으로 표현하는 연기이기에 일관성이 없는데 예시로 아카자의 죽음에 당황하다가 갑자기 웃어넘기는 것, 또 비웃는 듯한 표현을 하다가 슬퍼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때 그의 연기를 알아본 카나오의 말에 연기를 그만두자 평소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냉혹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우마는 인간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낮잡아 보는데 그런 인간들을 본인이 뼈까지 먹음으로써 구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규타로 남매를 혈기로 만들어준 것은 단순한 변덕이 만들어낸 예외적인 행동이었죠. 아카자와 상극으로 나오며 무예를 갈고 닦아 실력을 증진하는 아카자와 달리 식인으로 또 그 중에서도 여성만을 즐겨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도우마를 보는 아카자의 표정은 항상 이러하죠. 과거 다키와 규타로 남매를 혈기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당시에는 상현 6으로 등장했으나 현재는 아카자를 교체 혈전으로 이기고 상현 2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 혈전에서 진 아카자가 마음에 들어 잡아먹지 않아 더 아카자의 미움을 받고 있죠. 도우마는 특이하게도 인간이던 시절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혈귀입니다. 대부분의 혈귀는 혈귀로 지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인간이던 시절을 거의 떠올리지 못하게 되어 주마 등으로 기억해내죠. 이는 루이, 한텐구, 아카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현일의 코코시보의 경우도 인간 시절의 기억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은 동생인 요리이치에 대한 기억에 한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하죠. 어떻게 도우마가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정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뇌를 휘저어 기억을 꺼내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우마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지갯빛 눈동자와 하얀 도토리색 머리카락이라는 신비한 외형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 믿어 만세 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사실상 신 같은 존재로 추앙받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도우마는 신의 목소리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런 부모를 보며 멍청하다고 생각해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었죠. 나이든 신도들이 찾아와 자기 같은 어린아이를 받들고 기도를 하며 신세를 한탄했을 때 그들을 한심하게 여겼으며 극락 같은 건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는 사후 세계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결국 전부 아는 듯 잘난 척했으나 아무것도 몰랐던 셈이죠. 도우마는 어릴 적부터 감정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색정광인 아버지를 죽이고 음독하였을 때도 슬프거나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단지 피냄새가 역해서 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혈기가 되어서도 이어졌죠. 또 자신이 착하고 영리한 존재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으며 인간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도우마는 20살에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되었고 100여 년을 살았으며 혈기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빠르게 상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무잔과의 만남에 감동해 그 후 만세 극락교의 신은 무잔이 되었죠. 무잔을 숭배하고 충성심도 있었으나 무잔에게서 호감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무가 주어진 적도 별로 없었다고 하죠. 이는 무잔이 자신의 경험상 강한 집착이나 갈망이 없는 자는 혈기로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상현이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면 도우마는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데도 오직 식인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도우마이니 만약 그가 강해지려는 욕망이 있었더라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상현 6이 된 도우마는 유곽을 습격해 유녀들을 섭취하고 있다가 다키와 규타로 남매를 만나 그들을 혈기로 만들어 구해주었는데 이때의 모습이 상당히 소름 끼치고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유녀를 잔혹하게 토막내어 먹는 와중에 죽어가는 다키와 규타로가 가엾다며 숭고한 생명을 소중히 간수하라면서 그들을 구제해주기 때문. 그러나 그가 혈기로 만든 규타로 남매는 상현 6까지 오르긴 했지만 탄지로 일행과 우주의 텐겐에 의해 멸살되면서 상현 전부가 무한성으로 소집되며 만화에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도우마는 아카자에게 어깨동무하며 친한 척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엄청난 혐오를 담은 표정. 이외에도 상현 2의 위치에 있지만 다들 그렇게 도우마를 좋아하는 듯 보이진 않고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철벽치는 나킴에 의해 자신의 사원으로 강제 이동되는데 이때 모자를 쓰며 신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아 혈기가 되어서도 사이비 종교의 교주 생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현 집결 이후 무한성 제1장에서 무한성을 돌아다니던 시노부와 조우하면서 재등장하고 시노부는 언니가 죽기 전 말해준 것을 토대로 그가 자신이 찾던 혈기임을 알게 되죠. 도우마는 시노부의 추궁과
하오리를 보고 교초 카나이를 기억해냈고 해가 뜰 무렵이라 먹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해 시노부의 화를 더 돋궜습니다. 혈기에 목을 벨 수 없어 독을 쓰는 시노부가 여러 가지 독을 사용해서 도우마를 공격했으나 상현 이답게 금방 독을 분해해버리죠. 도우마는 점점 독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고 분말 냉기를 사용해 시노부의 패를 점점 괴사시켰으며 작은 체구를 이용해 허점을 노린 시노부의 최후의 공격도 산산이 조각내버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결국 패배한 시노부에게 이렇게 연약한 여자애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감동했어 라며 몸으로 그녀를 그대로 흡수해버리기 시작하죠. 흡수당하는 모습을 뒤늦게 등장한 카나오가 목격하고 시노부는 마지막으로 카나오에게 손동작 수신호를 남긴 뒤 완벽히 흡수됩니다. 도우마는 분노하는 카나오와 전투하기 시작하고 싸움 도중 아카자의 죽음을 눈치챘는데 목이 잘려도 죽지 않는 경지에 오른 것을 대략적으로 느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카나오가 이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에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거냐며 말하자 제대로 긁혀 처음으로 정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카나오의 검을 빼앗아 우위를 점하며 한없이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상현 이임을 알려줍니다. 카나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천장을 박살내며 이노스케가 등장하고 이노스케의 차림과 말투 그리고 카나오의 검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며 조금은 놀란 기색을 보이죠. 이노스케의 모든 관절을 분리하는 신기술을 보며 오래 살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은 처음이라며 즐거워하고 순식간에 가면을 빼앗아갑니다. 이때 이노스케의 얼굴을 보고 낯이 익다고 말한 뒤 제 손가락으로 머리를 뚫고 헤집어서 이노스케의 어머니 코토아에 대한 기억을 찾아내죠. 본편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던 이노스케의 어머니 코토아를 도우마가 받아주어 보호해 주었고 그녀를 치료해주고 고운 마음이 들어 잡아먹지 않고 곁에 두었죠. 하지만 결국 코토아는 도우마의 식인 장면을 목격했고 아기인 이노스케를 데리고서 도망쳤지만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기를 절벽 아래 강물로 떨어뜨렸고 코토아는 도우마에 의해 죽고 뼈 하나 남지 않았죠. 도우마로 인해 이노스케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최고로 분노해 그냥 목을 베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후 도우마는 아카자가 죽어 시간이 없다며 분신은 결정의 아이를 만들고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이때 이노스케도 냉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 피부 감각이 뛰어나다는 정보까지 입수하죠.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기술을 보고 나중에 싸움에 활용해야겠다고 하는 모습. 전투는 결정의 아이가 기록할 것이니 괜찮다고 하는 것에서 도우마의 지능적인 면모가 돋보입니다. 분신을 더 만든 뒤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도우마의 얼굴이 녹아내리자 크게 당황하죠. 그리고 그 순간 싸늘한 미소를 짓는 시노부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사실 도우마의 최후는 시노부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간 것으로 도우마가 여자를 먹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37kg가량의 맹독 그 자체로 만들어둔 것이죠. 뼈조차 녹을 정도의 독으로 도우마가 재생하고 회복하기 위해 힘쓰자 분신들이 사라져버렸고 기회를 버리지 않기 위해 카나오와 이노스케가 달려들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최종 5위 무빙 수련보살을 꺼내는 도우마. 하지만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낸 것이기에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져 있었고 카나오는 실명을 각오하고서 꽃의 호흡 종영, 피한 주안을 꺼내 도우마의 목을 노립니다. 하지만 수련보살의 입김이 그녀에게 닿아 몸이 얼어 더 이상 칼날을 들이댈 수 없었는데 이노스케가 던진 칼이 카나오의 칼에 맞아 그 반동으로 칼이 밀리며 도우마의 목이 잘리죠. 이때 도우마는 목을 자를 힘도 없는 독술사 시노부에게 검술의 기초도 못하는 이노스케에게 잔챙이인 카나오에게 졌다며 한탄스러워하면서 혹시나 자신도 아카자처럼 목이 잘려도 회생할 수 있나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이내 몸이 무너져 내리며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진 것도 분하지 않은 그는 스스로 글렀음을 깨닫죠. 결국 도우마는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인간적인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후 저승에서 시노부를 만나 대화하다가 남아있지 않은 심장이 맥동하는 기분이 든다며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죠. 그 말을 들은 시노부는 잠깐 얼어붙었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명언을 날립니다. 도우마는 냉기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기술을 구사합니다. 혈기술 자체가 도우마의 얼어붙은 마음을 상징하며 철선에 연꽃이 새겨져 있고 혈기술에도 연꽃 형태의 얼음이 등장하죠. 그의 혈기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능력은 분말 냉기로 도우마의 거의 모든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패시브. 얼어붙은 피를 안개로 만들어 철선에서 살포하는 것으로 이를 흡입하면 폐에 들어가서 폐포를 괴사시키죠. 사정권 밖으로 나가거나 단순히 냉기를 날린 순간 숨을 쉬지 않으면 회피가 가능하지만 상현 이와의 싸움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결국 분말 냉기는 귀살대의 모든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호흡을 사용하는 데 리스크를 주는 강력한 패시브인 것이죠. 연잎 얼음. 냉기를 먹으면 철선을 휘둘러 철선이 지나간 궤도에 연꽃 형태의 얼음을 생성해 냉각 범위를 늘리는 이중 공격 기술.
마른 정원에 떨어지는 눈, 철선을 한 번에 여러 번 휘둘러 궤적대로 얼음을 형성하며 연격을 가하는 기술. 사실 이 기술은 카나우의 연격기, 덧없는 작약을 따라해서 쓴 기술로 도우마의 전투 센스를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얼어붙은 구름, 앞으로 철선을 붙여 분말 냉기로 덮어버리는 기술로 분말 냉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상대하는 귀설대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기술이죠. 넝풀 연꽃, 연꽃 형태의 얼음에서 연꽃 줄기를 날려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혹한의 겨울 여신, 여자의 상을 한 조각 2개가 연꽃에서 나와 입에서 냉기와 도관계를 내뿜어 주변 일대를 얼리는 기술. 겨울철 고드름, 상대의 바로 위에 긴 고드름 여러 개를 형성하여 떨어뜨리는 기술. 흩날리는 연꽃, 얼음의 꽃보라를 날리는 것으로 연꽃을 통째로 날리는 것이 아닌 꽃잎 하나하나를 날려 더욱 피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결정의 아이, 도우마의 모습을 한 얼음 분신을 만드는 기술. 작중에서 2개를 만들었을 때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각각 하나씩 맡았음에도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죠. 5개 정도 더 만들어서 무한성에 있는 귀살대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양산이 가능하며 내구력을 알 수 없으나 도우마의 혈기술을 똑같이 사용하기에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또 분신은 전투 내용을 기록해서 도우마 본체에게 전달할 수 있죠. 무빙 수련보살, 얼음으로 된 커다란 불상을 만드는 도우마 최종 5위 기술. 불상은 입에서 분말 냉기를 뿜어낼 수 있고 도우마가 선보이는 기술 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술이지만 독에 당해 죽어가는 상태로 쓴 기술이라 정밀도가 떨어졌었죠. 해에 가려진 달의 인생을 담은 인물.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12개월의 정점인 상현의 일로 극장판 무한성편 제2장의 최종 보스입니다. 12개월이 창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상현일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강함이 다른 혈귀이며 혈귀이면서 시작의 호흡 검사라는 과거를 가졌기에 반점을 가진 동시에 전 집중 호흡을 사용하는 특징을 지녔죠. 혈기술의 영향으로 실체화된 참격을 동반하는 달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약 500년 전 전국시대의 인물로 다른 혈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만큼 고전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재력가인 집안의 후계자였던 만큼 무게감이 느껴지죠. 무잔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다른 이들 앞에서 그를 언급할 때는 무잔님이라 말합니다. 서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상하관계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이며 같은 상현이자 모인 출신은 아카자처럼 상대의 무예와 투지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메이를 만났을 때 300년 만에 강자라며 즐거워하고 후손인 무이치로의 실력과 안개의 호흡, 순식간에 동료를 잠재우는 정신력을 보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특징으로는 소름 끼치게 만드는 6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곡마을 편에 등장하는 요리이치 영식에 대한 설명에서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재현하려면 적어도 팔이 6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눈이 6개가 되면서까지 요리이치를 따라잡고 싶었던 그의 광기와 집착을 나타내는 장치로 보이죠. 눈 개수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외관상 평범한 인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코쿠시보의 인간 시절 이름은 츠기쿠니 미치카츠. 명망 있는 무가인 츠기쿠니가에서 요리이치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당시는 후계자 문제로 쌍둥이는 불길하게 여겨졌으며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그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요리이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했으나 어머니의 격한 반발로 인해 죽지 않고 외진방에서 천대를 받았으며 10살이 되면 절로 보내져 승려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후계자는 미치카츠였죠.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전까지의 미치카츠는 어머니에게 달라붙은 채로 걷고 아버지의 학대를 받는 동생을 늘 안쓰럽게 여겼으며 자신이 만든 피리를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불어라, 형이 바로 달려와서 구해주마 라고 말했을 정도. 요리이치는 날 때부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미치카츠는 그가 벙어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살이 되던 어느 날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 미치카츠를 그늘에서 지켜보던 요리이치가 유창하게 물었죠. 형님의 꿈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미치카츠 다음으로 강한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치카츠는 어머니만 보면 쪼르르 달려가 매달리는 나약한 동생, 10살이 되면 승려가 될 동생이 무언가 불쾌했죠. 이후 어느 날 요리이치가 수만 번 들이마시더니 자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한 판을 따내지 못한 부하를 단 4방에 실신시켰습니다. 이후 요리이치는 사람을 내리치는 감촉이 불쾌해 무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동생에게 힘의 비밀에 대해 묻는데 요리이치가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동생은 천성적으로 전 집중 호흡과 내비치는 세계를 썼던 것으로 사실 이때 요리이치는 자신이 특별한 줄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보는 것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치카츠는 커다란 충격을 받죠. 이제껏 불쌍히 여겼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났고 무사의 길을 가고 싶었던 미치카츠의 노력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재능으로 인해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고
자신이 요리이치 대신 10살에 쫓겨날 것이라며 좌절하는 나나를 보내는데,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요리이치는 미츠카츠가 준 피리를 형님이라 생각하겠다 말한 뒤 절로 떠났죠. 이때도 그깟 잡동사니 피리를 보물처럼 여기며 웃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불쾌감을 느낍니다. 요리이치가 떠난 이후 어머니의 일기를 읽게 된 미츠카츠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죠. 요리이치가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보다 빨리 떠난 것이며, 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건 어리광이 아니라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임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츠카츠는 놀러왔던 동생을 향한 질투심이 터져버렸고 동생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후 무사로 살아온 미츠카츠는 혈기를 만나 부하들이 몰살당하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요리이치와 재회하죠. 이제는 인간회의 존재마저 손쉽게 쓰러뜨리는 경지에 오른 요리이치를 보며 평온했던 미츠카츠의 마음이 다시금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요리이치의 강함과 검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는 집안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귀살대의 길을 선택했죠. 동생에게 검술과 호흡을 배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었고, 미츠카츠는 달의 호흡을 쓸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동생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미츠카츠뿐 아니라 훗날 시작의 세대라 불리는 호흡의 시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쨌든 수련을 이어가며 반점을 가진 자도 점차 늘어나 이윽고 미츠카츠에게도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점은 수명을 앞당겨 사용해 전성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가진 자들이 하나둘 죽어나가자 미츠카츠는 초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초조한 미츠카츠 앞에 나타난 무잔이 호흡을 쓰는 검객을 혈기로 만들고 싶고, 혈기가 되면 무한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 혈기인 코쿠시보가 됩니다. 미츠카츠는 무잔이 유일하게 일방적인 혈기화가 아닌 제안을 했던 인물이죠. 코쿠시보는 무잔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가져갔고, 형의 배신, 무잔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동생인 요리이치는 귀살대를 관둘 수밖에 없었죠. 또한 코쿠시보의 배신으로 인해 당주들의 주거지를 더 꽁꽁 숨기게 되었고 은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붉은 달이 든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된 요리이치와 재회하게 된 코쿠시보. 반점을 지니고서도 단명하지 않은 세상의 섭리 바깥에 서 있는 요리이치.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반쪽인 동생을 죽여야 하나 잠시 망설였는데 이내 그 망설임은 멈췄습니다. 요리이치가 자세를 잡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고 여전히 전성기와 다름없는 강함을 보여주었죠. 코쿠시보는 항상 특별한 요리이치를 보곤 다시금 원망과 미움, 질투심이 샘솟았고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다음 일격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확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격은 날아오지 않았죠. 요리이치가 선 상태 그대로 수명이 다 되어 죽었기 때문에. 요리이치의 수명이 한 호흡만 더 길었어도 코쿠시보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 추앙골이 되면서까지 혈기가 되었던 선택은 노인이 된 요리이치를 만나며 부정당했고,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 가장 뛰어난 검객이 사라져 명예로운 죽음이 찾아올 일이 없게 되었죠. 극한의 분노를 느낀 코쿠시보는 동생이 밉다고 독백하며 요리이치의 시신을 두동강 내버리는데 어릴 적 자신이 주었던 피리가 요리이치 품에서 떨어집니다. 형과의 우애의 증표인 피리를 죽을 때까지 품고 있을 정도로 형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리이치. 코쿠시보는 그 피리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죠. 요리이치의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부하가 치밀었지만 인간을 잡아먹으며 수백 년이나 살면서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은 제일 잊고 싶었던 동생 요리이치의 얼굴. 가족 중 그 누구의 얼굴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으나 동생만은 기억하고 있었고 코쿠시보가 혈기가 되면서까지 되고자 했던 건 결국 요리이치였습니다. 만화에서 첫 등장은 상현육 규타로 남매가 죽고 난 뒤 무한성에서 상현 소집이 열렸을 때로 기척이 없어 다른 상현들은 알지 못했으나 가장 먼저 와 있었고 뒷모습으로 등장하여 인간 같은 외형으로 보여졌죠. 그러나 이후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리자 아카자의 팔을 자르면서 서열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등장한 얼굴은 가히 충격적. 6개나 되는 눈은 매우 소름 끼치며 상현일의 위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무한성 제1장에 신상현 6으로 등극한 카이가쿠의 회상에서 등장하며 카이가쿠를 혈기로 만들면서 하는 대사가 상당히 무섭게 다가오죠. 그리고 아카자가 더 높은 경지로 오르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자멸한 것을 알았을 때는 위와 같이 말하며 분노합니다. 무한성 제2장, 무한성 최하층에서 귀살대를 기다리던 그는 무이치로와 마주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신체 능력을 완벽히 파악한 뒤 그에게서 그리운 느낌이 든다며 이름을 묻죠. 무이치로의 이름을 듣고서 인간 시절의 본인의 이름을 말해주고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이치로의 몸은 코쿠시보와 처음 마주쳤을 때 떨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며 전투를 거부했고
또 후손이라는 말에 동요했지만 나무랄 데 없는 정신력으로 순식간에 동요를 가라앉히고서 성공을 날렸죠. 코쿠시보는 후손의 기술을 보며 유려하고 아름답다며 칭찬하고 자신도 검을 뽑지 않으면 예의가 아닐 거라며 검을 휘둘러 무이치로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팔이 잘린 무이치로는 혈기가 호흡을 쓴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동요했으나 곧바로 팔에 동염해 지혈한 뒤 다시 덤벼오자 그의 기계가 훌륭하다 생각한 뒤 검지와 중지로 검을 빼앗고서 기둥에 꽂아 순식간에 제압하죠. 반점을 각성한 뒤 상현 5를 쉽게 제압한 무이치로였으나 상현 1의 위상은 차원이 달랐던 셈.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재능에 감탄하며 무잔에게 부탁해 혈기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지혈까지 해줍니다. 이후 자신의 뒤를 노리는 게냐를 간파해 그의 두 팔도 잘라버리고 그가 혈기를 먹고 다니던 자라는 것도 금세 알아채 이번엔 아예 몸통을 두동강 내버리죠. 300년 이상 전에도 게냐처럼 혈기를 잡아먹고 다닌 검객이 있었다며 유사 혈기를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 목을 베어 죽이려는 순간 게냐의 형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나타나 저지합니다. 형제가 나란히 귀설대인 것을 보자 코쿠시보는 그립다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날리죠. 사네미와의 교전을 통해 코쿠시보의 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손잡이부터 칼날까지 모두 눈알이 줄줄이 있는 흉측한 형태인 것이 확인됩니다. 또 풍주와의 싸움을 통해 과거를 떠올리며 기분이 고양된다고 말하죠. 사네미가 전력을 다했음에도 코쿠시보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었고 오히려 중상을 입는데 그는 혈기를 현혹시키는 희열을 가져 코쿠시보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출혈이 지속되면 위험했기에 지혈해버리자 피해 양이 줄어 코쿠시보에 적당한 취기만 올려 사기만 높여주어 버렸죠. 코쿠시보가 사네미를 끝장내려고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듯 다음 타자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난입해 상현 중 유일하게 1대3으로 전투하게 됩니다. 교메이의 극한으로 단련된 육체를 내비치는 세계를 이용해 꿰뚫어 본 뒤 이 정도로 강한 검사를 보는 것은 300년 만이라며 고향감이 느끼죠. 교메이의 무기에 있는 사슬은 태양광을 많이 받은 특별한 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끊어낼 수 없자 자신의 검을 일부러 부러뜨려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교메이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게감이 꽤 있는데도 수족처럼 다루는 근력과 덩치에 맞지 않는 민첩함을 보고 코쿠시보도 상당히 놀라는 기색을 보여주죠. 교메이가 전력을 다해 코쿠시보를 상대하려고 반점까지 꺼내자 반점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25살 나이를 맞이하기 전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미 교메이의 나이는 27살이었으며 코쿠시보는 그토록 단련된 신체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코쿠시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혈기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교메이는 곧 그리 될 일이 두렵지 않으며 그러한 어설픈 각오로 주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청난 모욕이다. 라고 받아치고 우리들은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는 것을 긍지로 여긴다라며 코쿠시보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죠. 거기다 이야기하면서 방금 막 깨달았다며 반점을 갖고도 25살이 넘도록 살아남은 예외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하자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코쿠시보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요는 잠시뿐. 반점을 각성한 사네미가 다시 합류하며 2대1로 기세를 몰았음에도 반응조차 못할 정도의 속도로 사네미의 두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공격을 하죠. 이때 원거리에서 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건 변형된 칼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를 유시로의 혈기술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당주 측에서 크게 당황하며 증언을 해줘야 할지 묻는데 우야시키 키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교메이, 사네미, 무이치로와 게냐가 코쿠시보를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 3명이 있는 상황에서 더 증언 여부를 물었던 것은 그만큼 코쿠시보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현임을 보여주죠. 변형된 칼을 통해 공격 범위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코쿠시보의 목을 노리기는커녕 공격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한 교메이와 무이치로로 인해 잠시 움직임이 묶이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탄지로의 말이 떠올리며 코쿠시보의 검을 삼킨 게냐의 탄알 공격이 나무가 되어 코쿠시보의 피부를 뚫고 자라나와 몸을 완전히 결박해 목이 베일 위기에 처하죠. 400년 만의 위협의 순간 코쿠시보는 그리운 감각을 느끼며 과거를 회상했고 회상이 끝난 뒤 전신의 허곡신거의 검신을 나뭇가지처럼 끄집어내 전 반격에 참격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무이치로는 허리가 두동강이 나고 게냐는 세로로 베어집니다. 코쿠시보의 온몸에 돋아난 검을 보고 무이치로는 경악하죠.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해 자신이 죽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자 무이치로의 검이 붉게 달아올라 혁도가 됩니다. 혁도로 인해 코쿠시보는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다음 공격을 시전하지 못하면서 경직되고 사네미의 검과 교메이의 철퇴까지 붉게 달아오르며 모두의 합공으로 코쿠시보의 목이 잘리죠. 이때 혁도를 보며 과거 요리이치와 나누었던 후계와 관련된 대화가 떠오른 코쿠시보. 호흡에 후계자가 없어 계승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자신들의 재능을 능가하는 이가 태어나고 있으니 그들이 또 같은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던 요리이치.
특별한 것은 자신들 세대뿐이라고 자만했던 미츠카츠는 자신과 반대되는 동생의 태도에 불쾌하고 구역질이 났다고 하죠. 혈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베이고 베어도 실을 쌓지 않는 인간, 두동강난 몸으로도 검을 놓지 않는 인간, 혈기에 필적하는 성장 속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해외 호흡 사용자가 아닌데도 혁도를 사용하는 것 등 요리치가 말한 가능성들이 눈앞에 보이자 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패배는 없다는 말과 함께 잘린 목에 출혈을 막고 모이치로의 손목을 베고서 일륜도를 뽑은 뒤 재생하지만 이제 인간에 가까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죠. 머리에 자라난 두 쌍의 뿔과 피가 응고되어 생긴 뿔들이 여기저기 피부를 뚫고 올라왔으며 긴 촉수가 자라나는 등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6개의 눈동자는 이전과 다르게 각기 괴상하게 따로 놓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자신의 약점은 태양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내미의 일륜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의 움직임이 멈춘 코쿠시보. 어린 시절의 요리이치 말이 떠오르며 이 모습이 스스로가 바라던 모습인지 깊은 의문에 빠지죠. 의문과 자괴감에 빠진 순간 혁도에 찔렸던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혈기술을 쓰지 못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교메이와 사내미의 공격으로 전신이 박살납니다. 이때 400년 전 요리이치가 자신을 만났을 때 건넸던 말 딱 하구려 형님과 눈물의 의미를 깨닫죠. 괴물이 되면서까지 살아온 이유는 혈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생처럼 되고 싶었을 뿐이었죠. 코쿠시보는 미츠카츠인 시절 요리이치를 따라잡고 싶었던 마음, 질투, 동생에 대한 사랑 등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는 최후에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몸이 붕괴되어 완전히 소멸하죠. 그리고 그 자리엔 어린 시절 자신이 만들어주었고 후에는 베어버린 피리만이 남습니다. 혈기왕인 무잔과의 관계가 다른 12기월과 다르게 묘사됩니다. 유일하게 무잔이 직접 혈기를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며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코쿠시보이기에 이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만 대화를 나눌 땐 반말을 사용하죠. 둘은 꽤나 마음이 맞는 사이이며 무잔이 혈기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다른 혈기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코쿠시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되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잔 또한 코쿠시보의 강함과 빈틈없는 성격을 높이사 신뢰가 두터웠다고 하죠. 자신의 바로 아래인 상현이 도우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온 것은 없지만 무한성 상현 직결편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대화를 섞지 않으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현사 마카자는 12개월 내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같은 무의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무인 때문에 아카자의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높게 사 충고를 하기도 하며 도우마가 죽었을 때와는 대조되게 아카자가 죽었을 때는 그가 스스로 자멸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가당할 운명이라 늘 불쌍히 여겼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질투와 열등감이 생겨나 둘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싫다고 외치면서도 혈기가 되어서까지 줄곧 기억하고 있던 건 요리이치 한 명뿐이었으며 코쿠시보의 모든 것은 요리이치와 얽매여 있었죠. 요리이치 영식 인형의 팔 6개, 코쿠시보의 눈 6개, 자신이 만들어서 선물했고 베어버렸으나 또 마지막엔 지니고 있던 피리, 심지어 코쿠시보 검의 이름 허곡신거의 의미가 신이 떠나 허무히 운다라는 뜻입니다. 미츠카츠는 귀살대가 된 이후 요리이치가 쓰는 해의 호흡을 익히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여 달의 호흡이라는 파생 호흡을 만들어냈죠. 귀멸의 칼날 설정에 자신의 체질과 재능에 적합한 호흡이 있다고 되어 있어 요리이치도 해의 호흡이 아닌 달의 호흡을 구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미츠카츠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호흡을 익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의 호흡의 극한에 도달했음에도 요리이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를 절망스럽게 한 것이죠. 만약 미츠카츠가 이를 인정하고 요리이치가 되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서 스스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표인 요리이치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단점을 개안해 단명할 위기로 물리자 혈기가 되길 선택한 것이지 단명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초조함에 사로잡혀 무장과 손잡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혈기가 되어서도 결국은 동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작품 속 주요 주제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이 그 뜻을 이어받는다 인데 미츠카츠는 타인을 위한 행동을 거의 한 적이 없죠. 요리이치의 경우 어릴 적엔 병든 어머니를 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무고한 죽음에 분노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미츠카츠의 경우엔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뒤로는 가족까지 버리는 행동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단 하나 타인을 위해 했던 희생이라면 요리이치를 대신해 맞았을 때뿐. 작중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교메이는 사요를 지키기 위해 무이치로는 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무이치로의 경우 죽음을 앞두고서도
타인을 위해 뭔가라도 하기 위해 혁도를 이끌어내기까지 하죠. 이처럼 귀멸의 칼날에서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결의와 분노의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결국 미츠카츠는 실력뿐 아니라 행동조차도 요리이치와 같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상현 1이라는 계급에 걸맞는 최강의 12기월로 무잔이 만들어낸 모든 혈기들 가운데 최강자입니다.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렸을 때 그의 팔을 자르기도 했는데 이때 아카자는 팔이 잘린 것도 코쿠시보가 뒤에 서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교체 혈전을 신청하라는 말에 상당히 분해하지만 반박도 못했죠. 무장과 타마요 다음으로 오래 산 경험이 많은 혈기이며 내비치는 세계를 이용해 상대의 신체 조건을 파악하고 심지어 유전자 분석도 가능한지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임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시작의 호흡 세대 출신으로 호흡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도우마는 식인으로, 아카자는 신체 단련으로 힘을 키웠는데 코쿠시보는 식인과 신체 단련을 동시에 하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또 혈기로서의 신체 능력과 초재생 능력, 혈기술, 전집중호흡, 반점, 내비치는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기 캐릭터죠. 유일하게 주 3명과 동시에 싸웠는데 사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면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쿠시보는 혈기가 되어 일륜도를 버리고 혈기술로 뼈와 살을 바꿔 만든 허곡신거라는 검을 사용하죠. 곳곳에 혈관을 연상시키는 문양과 눈알이 달려있으며 6편 검으로 부러지면 피가 터지고 고기 조각이 남는 게 특징입니다. 싸움 도중 중간에 4칼레의 칼날을 가진 모양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죠. 코쿠시보가 사용하는 달의 호흡은 초승달 모양의 무수한 작은 잔 참격들이 검을 휘두르는 궤도를 따라 쏟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호흡의 경우 호흡의 이펙트가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속성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의 호흡의 초승달은 물리력을 지닌 진짜 참격이죠. 혈기술화된 달의 호흡을 살펴보면 제1형, 암월, 밤의 궁궐, 횡으로 크게 베는 기술, 종으로 베는 기술인 해호흡 제1형 원무와 반대되는 기술로 작중에서 무이치로의 왼팔을 절단시킨 기술입니다. 제2형 주화의 농월, 연속으로 칼을 휘두르는 범위가 넓은 기술. 제3형 염기월, 지우기, 2번 칼을 크게 휘둘러 공격하는 기술로 해호흡 열일 홍경과 비슷하죠. 제5형 월백제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넓게 공격하는 기술. 제6형 상야고월, 무관, 세로 방향의 홀을 그리는 참격으로 난도질하는 기술로 사내미를 순식간에 압도했던 기술. 제7형 액경, 아름답게 비추는 달, 칼을 변화시킨 뒤에 사용하는 강범위 기술로 전방에 크게 퍼지는 5줄기의 세로 참격을 날리면서 그 주변에 작은 참격들이 불규칙하게 반원을 그리죠. 제8형 원룡 윤미, 칼을 후려치듯이 횡으로 크게 휘둘러 커다란 참격을 날리는 기술. 제9형 이질어지는 달, 연면, 전방으로 휘둘러 초승달 참격을 날리는 기술. 제10형 천면참, 나월, 톱날 형태의 참격을 겹겹이 날리는 기술로 사내미를 끝장내고자 사용했습니다. 제14형 흉변, 천만서멀, 초승달 참격을 여러 겹으로 퍼지듯이 날리는 기술로 돌파를 시도하는 주 3명을 한 번에 쓸어버리기 위해 사용했죠. 제16형 월홍, 조각달, 칼을 종으로 휘두르면 위에서부터 몇 줄기의 큰 참격이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기술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전신 바이도는 게냐에의 움직임이 묶이자 혈기술로 생성된 나무를 베기 위해 사용한 기술로 전신에서 칼날을 뽑아내 사방팔방으로 강한 절상력의 참격을 날리는 것이죠. 칼날 하나하나가 시전 동작 없이 참격을 쏟아낼 수 있는 정도라 이를 본 무이치로는 위와 같이 말하며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만화 귀멸의 칼날의 등장인물인 키부츠지 무자는 모든 혈기들의 왕, 혈귀의 시작점, 12기월의 수장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최초로 혈기가 되었으며 태어나기 전부터 늘 죽음이 가까웠던 그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영원 불멸의 삶을 꿈꾸고 있죠. 혈기가 되면서 병약한 몸은 극복했지만 태양 아래로 나가면 그대로 죽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으며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입니다. 특히나 숱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은 천벌받지 않았다는 식의 언행이나 자신에게 죽은 일은 그저 자연재해와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상처받은 이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죠. 또 자신의 안위만 중요하기에 부하인 혈기들을 그저 장기말로 생각할 뿐 유대를 나누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2개월 상현 정도가 아니면 한 번에 숙청해버리기도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꼈다는 느낌이 있는 건 코쿠시보, 아카자, 루이 정도죠. 이는 자신조차도 장기말이라 표현한 귀살대의 당주 오부야시키 카가야와 반대되는 모습. 귀살대가 창설된 이유이자 최종 목표인 무자는 귀살대를 없애기 위해 천년간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귀살대를 정신병자 집단, 안 죽는 망자, 파리떼 등이라 표현합니다.
무잔이 죽는다면 혈기들도 모두 함께 소멸하는데 무잔은 쉽사리 만나기도 제거하기도 쉽지 않은 강자죠. 예외가 단 한 명 있긴 하지만 작중 인간을 혈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혈기. 그가 혈기를 늘리는 이유는 약점인 태양을 극복한 혈기를 찾기 위함입니다. 헤이안 시대 무렵 우부야시키 반계에서 태어난 무자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몇 번이나 멈췄었고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해 화장하려 했을 때 가까스로 울음을 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았음에도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떤 의사가 무잔을 치료해주겠다 하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죽음의 공포로 인해 정신이 피폐했던 무잔은 결국 의사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약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의사는 죽어버렸고 끔찍한 부작용을 앓게 되었습니다. 바로 식인을 해야 한다는 것과 태양 아래로 나서면 죽는다는 것.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끝에 약의 중심 재료에 푸른 피아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으나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죠. 그리하여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국을 다 찾아다니며 혈기를 늘려가며 푸른 피아나를 찾는 동시에 혹시나 태양을 극복한 체질의 혈기가 나오길 기대하며 완전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필 무잔이 우부야시키 일족에서 태어나 일족의 저주가 내려졌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기의 시조가 되어 당시에 제일 가까운 수족 혈기였던 타마요와 함께 거내던 무자는 작중 최강의 검계 츠게쿠니 요리이치를 만나 혈기가 된 이후 느낄 수 없었던 죽음의 공포를 다시금 겪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비치는 세계로 세상을 봐오던 요리이치는 무잔에게 7개의 심장과 5개의 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 순간 해호흡 13번째 형을 완성시켜 무잔을 베는 데 성공하죠. 이때 무잔은 재생되지 않는 자신의 몸에 당혹감을 느끼고 잘려서 연결되지 않는 목을 부여잡고는 분노에 사로잡혀 요리이치의 질문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이후 요리이치가 무잔을 끝장내려고 하는 순간 육체를 산산조각내어 1800개의 조각으로 흩어져 도주하죠. 요리이치가 곧바로 검을 휘둘러 1500개가량의 조각을 베어냈지만 수가 너무 많아 300여 개의 인간머리 정도 크기의 살점을 놓쳐버리며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때 몸이 약해져 측근 수족이었던 타마요가 무잔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죠. 요리이치와의 만남 이후 무잔은 그가 죽을 때까지 종적을 감추고 그와 같은 자가 또 나타날까봐 코쿠시보와 함께 해의 호흡을 쓰는 자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의 호흡에 대해 아는 이가 극히 드물고 탄지로의 선조 스미요시 일가와 우부야시키 가문 당주 정도 역대 염주 수기를 확인한 신주로만이 알고 있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무잔이 카마도가를 습격해 모두에게 피를 주입했으나 네지코를 제외한 모든 가족은 사망했고 이는 태양을 극복할 혈기를 찾기 위한 일종의 실험의 일환이었으나 무잔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해 이내 떠나버렸습니다. 요리이치가 사라졌다고 오만하게 세상을 휘젓고 다니던 무잔은 하필 주인공의 집안을 풍비박산내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할 해의 호흡의 계승자를 깨어내고 만 것이죠. 물론 탄지로도 히노카미 카구라가 해의 호흡인 줄은 몰랐지만요. 이후 둘의 만남은 도쿄 아사쿠사에서였으며 그가 사업가인 평범한 인간으로 위장해 있고 인간 아내와 딸까지 있어 탄지로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이때 무자는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고 요리이치가 떠올라 탄지로를 잡기 위해 나서다가 골목에서 취객과 부딪히는데 의외로 미안하다며 지나가려 하죠. 그런데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말에 제대로 자극받고선 일행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이후 장구저택편과 루이의 회상에서 등장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무잔이 유일하게 가엾게 여기며 마음에 두었던 것이 루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병약하게 태어난 루이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투영해봤을지도 모르죠. 루이가 죽고 나서 하얀 소집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래도 나름 12개월 하연인데 모조리 제거해버리는 무자비함과 불합리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무자는 부하 혈기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도주한 혈기도 순식간에 잡아 제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연을 모두 소집해 제거하고 난 뒤 환락의 거리편에서 탄지로 일행을 제거하지 못한 아카자를 문책하면서 재등장하고 이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제약회사 집안 양자로 들어간 상태이며 이는 태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전 여성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성별과 신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13년 만에 상현이 토벌당해 상현까지 모두 소집했을 때 자신이 싫어하는 건 상황의 변화, 육체의 변화, 감정의 변화 등 온갖 변화들이며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변치 않고 싶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다시금 상현에게 상기시키죠. 그러나 도곡마을에서 교코와 한탱구가 또 토벌당하는데 한탱구의 눈을 통해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매우 흥분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뻐하며 어린아이의 모습도 풀어버리고 더 이상 양자의 자리가 필요 없게 되자 양어머니와 그 집 하녀까지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죠.
태양을 극복한 혈귀가 나타나자 나키메를 이용해 귀살대원들을 감시하고 네즈코와 귀살대 본부를 찾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총력전을 앞두고서는 다른 혈귀들도 나타나지 않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나키메의 눈을 통해 귀살대 본부를 찾아내자 무자는 직접 카가야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카가야에게서 시체 냄새가 난다며 비웃고 자신 때문에 오부야시키 가문의 저주가 내려졌는데도 개의치 않아 하면서 그 많은 악행에도 어떠한 천벌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천인 공로할 말도 내뱉습니다. 이때 무자는 그토록 눈엣 가시라 생각했던 카가야를 눈앞에 두고도 미움이 솟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딸 둘의 모습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그리움과 안도감에 상당히 불쾌해하죠. 무자는 네즈코를 얻으면 영원 불멸을 손에 넣는다 말았는데 카가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고 반론합니다. 카가야가 말하는 영원 불멸이란 사람의 마음이며 그것은 귀살대가 이어져 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 또 카가야는 무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너만 죽으면 모든 혈기가 멸하잖아 라는 말로 핏대가 설 만큼 분노하게 만들죠. 압도하는 힘을 가진 무잔이었지만 카가야가 말하는 팩트에 반박조차 제대로 못했고 심지어 카가야를 직접 죽이지도 못하고 그가 설치한 폭탄에 함께 휘말려버립니다. 이때 폭탄만 있던 게 아니라 자잘한 마름책까지 있어 무잔의 재생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도록 만들었으며 카가야가 스스로를 미끼로 사용했음을 깨닫고는 온화한 미소 뒤에 사리와 분노를 숨겨놨다며 인간의 잣대로 판단해 실수했다고 말하죠. 카가야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두 딸까지 함께 죽었기에 무자는 당연히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생각을 다 정리하기 전 이전 아사쿠사에서 혈기로 만들었던 자의 혈기술에 당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타마요의 기습도 받습니다. 타마요가 무잔 몸속에 넣은 것은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약이며 이때 둘의 대화를 통해 타마요가 혈기가 된 이유가 나오죠. 병에 걸려 자신의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에 선택한 것으로 혈기가 된 뒤 이성이 사라져 남편과 자식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원수 사이가 됐던 것이죠. 뒤이어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자리에 나타나 철퇴 공격으로 무잔의 머리를 날려버리지만 약체화된 상태로도 단번에 재생시켜버리며 카가야가 미리 예견했던 대로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무잔을 멸할 수 있는 건 햇빛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죠. 드디어 모든 주 탄지로와 마주하게 된 무잔. 그러나 그는 음흉한 미소를 보이며 나키메를 이용해 모두를 자신의 무대 무한성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오늘 밤 몰살시키겠노라 호언장담하죠. 무한성 깊은 곳에서 타마요가 주입한 약을 분해하기 위해 하연급으로 강화시킨 잡혈기들로 귀살대를 붙잡아 시간을 벌고 그 와중에도 참수를 극복해냈으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아카자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코쿠시보에게 명령을 내리는 등 계속해서 개입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카자, 도우마, 코쿠시보가 차례로 귀살대에게 패배하며 전력을 잃었으나 그 사이 충분한 시간을 번 덕에 약을 모두 분해하고 가까이 다가온 귀살대를 영양분으로 삼아 꽤 회복하며 재등장하죠. 이때 머리만 남은 타마요를 비웃으며 조롱한 뒤 터뜨리곤 기우, 탄지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탄지로와 기우에게 해선 안 될 말을 내뱉죠. 너희는 정말로 끈질기다. 너희는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나한테 죽은 건 그냥 큰 재해를 당한 거로 생각해라. 아무도 천재지변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귀살대는 정신병자 집단이다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궤변의 탄지로는 싸늘한 감정을 느끼며 수많은 밈을 탄생시킨 명장면, 명대사를 날립니다. 말이 끝난 뒤 무자는 자신의 팔을 길게 늘려 빠르고 매서운 공격을 퍼붓고 이때 탄지로와 기우는 크게 고전했으며 육안으로 쫓을 수 없어 감각으로만 간신히 피할 정도였죠. 상현과 비교도 안 되는 힘으로 가까이 접근해온 탄지로의 눈을 찢고 시간을 끌려는 둘에게 이곳 무한성은 햇빛이 들지 않으며 나키메가 미츠리와 오바나이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후 탄지로를 극한으로 몰아 죽이려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미츠리와 오바나이가 등장하며 무자는 크게 당황하면서 분노하며 나키메의 이름을 부르죠. 나키메는 요시로의 조종에 당하고 있었으며 무자는 타마요를 죽임 중죄를 범했으니 무한성에서 쫓아내주겠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나키메 제어의 주도권을 두고 요시로와 무잔이 맞붙고 주들의 방해로 인해 쉽지 않자 무자는 가차없이 나키메의 머리를 터뜨려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무한성에 생미당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쓸모가 많다며 아끼던 나키메였는데 한순간에 팽당한 셈. 아무튼 요시로가 나키메의 세포가 다 사라지기 전 귀살대 전원을 지상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해 2차전이 이어지는데 아직 일출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은 절망적인 상황. 여기에 지상으로 나온 무자는 더욱 분노하는 모습으로 매섭고 광범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바나이가 정확하게 무잔의 목을 베었으나 베인 순간부터 재생하여 절단 자체가 불가능하죠. 당황하는 주들이 무잔의 촉수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 대원들이 조금이라도 무잔과 겨룰 수 있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내던집니다. 탄지로도 무잔을 상대하기 위해 다시 나서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죠. 이는 무잔이 자신의 피를 섞어 공격하기 때문으로 그 피는 혈기로 만들지 않지만 맹독처럼 세포를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지는 교전에 무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지만 주들은 독이 든 공격을 받으며 위기로 몰리고 미치리가 무자의 공격에 당하기 직전 뒤늦게 교메이가 철퇴를 휘두르며 등장하죠. 뒤이어 나타난 사내미는 무잔에게 기름병을 퍼부은 뒤 성냥을 던져 불을 지르자 무잔은 교활한 짓을 한다며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깟 불도 무잔에게 소용없는 짓이었고 분노로 주들을 더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때 미치리는 분명 공격을 피했는데 무잔 쪽으로 끌려간다는 독백과 함께 귀, 볼, 어깨, 허리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살아남은 주들이 필사적으로 무잔을 상대하고 있으나 기우는 손에 힘이 풀려 검을 놓치기도 하고 무잔의 독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어 죽을 때까지 5분도 안 남은 상태죠. 부상이 있긴 하지만 주들이 때로 덤벼도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절망적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차차마루가 주들에게 해독제를 놔주어 위기를 넘기고 유시로의 부적을 이용한 이노스케, 카나오, 제니츠도 합세합니다. 무자는 거친 절단면과 움직이면서 생기는 흙먼지, 바람 소리를 통해 모습을 숨긴 3명을 포착해냈으나 혁도를 이끌어낸 오바나이의 공격에 당하자 재생이 느려지죠. 이어서 교메이와 사네미, 기우도 혁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조금의 승산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나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무잔의 내부를 보고 이를 오바나이에게 말하는 순간 싸늘한 표정을 지은 무잔의 찰나의 공격으로 모두가 리타이어 고요한 절망을 흐르게 만든 무잔. 남아있는 카나오를 죽이려고 할 때 유시로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난 탄지로의 공격으로 인해 실패하고 흉측한 몰골의 탄지로를 보면서 추악한 꼴이구나, 이러면 누가 혈기인지 알 수가 없군, 이라며 조롱하죠. 그리고 해의 호흡 시조 요리이치의 모습과 겹쳐져 보이는 탄지로를 보며 매우 역겨워합니다. 바로 탄지로와의 1대1 싸움이 시작되고 마음을 불태우며 싸우는 그의 모습에서 요리이치가 다시금 보이자 분노를 숨기지 못하죠. 네즈코에게 의존하지 않고 혁도를 이끌어낸 탄지로를 보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져서 강해졌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요리이치에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요리이치 혁도의 참격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괴물 같은 인간이 자주 태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죠. 무잔의 생각처럼 탄지로는 점점 체력의 한계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자신도 고작 이 정도를 상대하며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자신 역시 느려진 것이며 타마요의 세포를 긁어모아 알아내려 했으나 조롱만 당하죠. 열받은 무자는 기억의 잔재를 읽어내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로 1분당 50년에 해당하는 노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얼핏 잡아 계산하여 3시간 넘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한 무자는 지금 9,000년 늙은 상태. 뒤늦게 머리색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늙었다는 사실과 일출까지 59분 남았다는 것을 듣고 잠시 초조해져 방심한 탓에 탄지로의 공격을 막기도 했으나 이내 탄지로가 산소 부족에 빠져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양쪽 눈을 모두 베어 실명한 오바나이에 의해 놓치고 애완벤 카브라마르를 통해 주변을 파악해 자신의 공격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굴욕감을 느끼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요리이치에게 당해 회복하지 못한 해묵은 상처가 드러납니다. 이는 곧 고스란히 무잔의 약점이 되며 탄지로는 상처를 보며 요리이치가 자신을 이끌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시간이 촉박해지고 약점까지 노출되자 원래도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할 뿐 긍지 같은 건 내팽겨친 무잔은 냅다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죽은 귀살대 대원을 짓밟고 가는 모습을 본 탄지로가 엄청나게 분노하여 대원들의 칼을 주워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바나이에게 따라잡혀 목 깊숙이 혁도가 꽂히죠. 유시로의 혈기술을 이용해 시각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된 오바나이와 탄지로의 끈질긴 공격으로 무자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했으며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있던 주들이 회복되는 낌새를 눈치챘으며 일출이 얼마 남지 않자 요리이치 때처럼 분열하여 도망치려는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는 타마요의 약에 분열을 막는 3번째 효과까지 있었던 것이며 타마요는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우잔을 비웃으며 3가지 약의 효과로 그가 약해지면 마지막 4번째 세포 파괴약이 듣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육체에 한계가 생기고 약의 성분을 알 수 없어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에 애를 먹게 되자 무자는 흉부에 생겨난 거대한 입을 이용한 혈기술 충격파로 탄지로와 오바나이의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도망치려 하죠. 그러자 무잔을 막아서는 이노스케와 제니츠, 자신들을 감싸느라 교메이의 다리, 기우의 팔이 날아갔으며 죽어버린 기살대원은 함께 밥 먹던 동료였다고 다시 되돌려줄 수 없다면 100만 번 죽어서 갚으라는 울분 섞인 외침과 함께 혈기술을 끄집어내기 힘들어진 무잔을 몰아세웁니다. 이제는 팔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의 상태까지 된 무잔은 짓이기고 짓이겨도 죽지 않고 솟아나는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일어서는 귀살대를 보며 아주 지긋지긋한 표정으로 해충들이라 표현하죠. 움직일 수 있게 된 탄지로가 다시 전투에 참여해 해의 호흡으로 무잔을 궁지에 몰아넣어 벽에 처박히게 됩니다. 촉수로 반격해보지만 전장이 복귀한 미치리의 힘에 좌반신의 팔과 촉수가 전부 뜯겨나가고 반대쪽은 사데미가 나타나 죄다 잘라버리고 남은 건 일륜도를 꽂아 고정시켜버리죠. 그러자 이번엔 얼굴부터 가슴까지 반으로 갈라 만든 징그러운 입으로 탄지로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오바나이가 나타나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무잔의 입 안쪽으로 밀어넣어 실패합니다.
얼굴을 원래대로 돌린 무잔. 이와 동시에 해가 뜨기 시작하자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 앞에 공포감을 느끼며 충격파를 발산해 사네미와 오바나이를 튕겨내죠. 이때 탄지로도 오른쪽 팔도 뜯겨나가고 남은 팔로 혁도를 재발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힘이 부족해 쉽지 않은 순간 기우가 나타나 탄지로의 검을 지탱해주면서 혁도가 다시 발현되고 무자는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며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몸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거대한 갓난아기 형태로 살을 뒤덮어 크게 부풀리는데 참으로 위험없는 구질거리고 추접스러운 발버둥을 보여주죠. 무잔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살아남은 기살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교메이의 사슬에 붙잡혀 그늘로 숨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자 이번엔 땅으로 파고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기우, 사네미, 오바나이가 필사적으로 막고자 노력하지만 이미 모두 한계까지 몰려 막을 수 없죠. 그때 무잔의 살덩이 내부에 남아있던 탄지로가 혁도를 이용하자 무잔은 피를 토하며 땅으로 숨어들지 못했고 결국 햇빛에 몸이 타들어가 즐기고 즐겼던 악연이 영원히 소멸합니다. 귀멸의 칼날 최종 보스에 걸맞지 않는 위험과 추접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무자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동하는 눈물을 보이며 카가야가 말했던 마음이야말로 영원 불멸이다 라는 말을 인정하고 자신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자신의 마음은 영원 불멸하다며 탄지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최후의 도박을 걸죠. 탄지로는 요리이치와 같은 해의 호흡을 쓰고 네즈코와 한 핏줄이니 무잔도 해내지 못한 태양을 극복하고서 최강의 혈기왕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때도 탄지로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강제로 계승시키는 것으로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카가야와는 대조되죠. 모든 것을 계승받고서 혈기가 된 탄지로는 무잔의 기대대로 순식간에 태양을 극복하고 귀살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노스케가 막아보려 하지만 그간 함께해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차마 뵐 수 없었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네즈코가 나타나 탄지로를 막아서죠. 뒤이어 카나우가 남은 한쪽 눈과 목숨을 걸고 피한 주안을 써서 마지막 혈청을 주입해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인간이 되려는 탄지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의지를 꺾어보려는 안쓰러운 노력을 하는데 탄지로에겐 통하지 않았으며 무잔의 말은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하듯 먼저 떠났던 이들의 손이 탄지로를 밀어 올려주죠. 절박해진 무자는 급기야 바짓가랑이까지 필사적으로 붙들며 참으로 애처로운 호소를 하지만 완전히 버림받고서 홀로 남아 진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잔이 사라지자 유시로와 차차마루를 제외한 혈기는 모두 사라졌으며 귀살대도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키리아가 장수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우부야시키 가문의 저주도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지로의 가족들을 죽이고 동생인 네즈코를 혈기로 만든 장본인이니 완벽한 원수관계이며 기고만장했던 자신에게 첫 굴욕을 안겨주었던 해의 호흡의 계승자라 제거해야 할 대상. 하지만 최종에 가서는 무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며 희망을 걸었던 유일한 타인입니다. 카마도가를 습격했을 때 태양을 극복한 혈기를 만들기 위해 피를 주입했던 실험체였으며 그때는 그냥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흥미를 잃고 돌아갔으나 후일 그녀가 태양을 극복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서로 다른 집단의 수장이며 공포로서 휘와 혈기들을 통솔하는 무장과 다르게 온화함으로 귀살대를 이끌어온 상반되는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무자는 카가야를 아주 눈엣 가시처럼 여겼는데 최종에선 그의 사상이 옳았음에 감동하며 눈물까지 보였죠. 과거 병으로 죽어가 어린 자식이 장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무자는 제안을 수락해 혈기가 된 여인으로 무잔이 은인처럼 보이지만 혈기가 된 뒤 굶주림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게 되어 타마요의 원망을 삽니다.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약해졌을 때 지배에서 벗어난 최초의 혈기라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으며 최종장에서는 무잔에 대한 증오로 기살대와 협력해 결국 그를 죽음에 가깝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무잔이 죽는 순간까지 가장 두려워한 존재로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잔의 세포가 떨 정도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만 보고도 놀라서 경계했을 정도이며 자기가 괴물이 아니라 요리이치가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결국 요리이치가 남긴 트라우마와 혁도의 상처가 최종 때까지 남아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와 악연이었습니다. 일반 혈기에 비하면 월등히 강하지만 상현과 비교했을 때는 약하고 쓸모없는 12개월 하연은 무잔이 아끼던 루이가 죽자 모두 소집되어 엠물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정도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잔의 입장에서는 상현도 딱히 장기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휘와 혈기들은 애초에 두 가지 목적인 푸른 피에너를 찾거나 태양을 극복하는 혈기를 찾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이러한 취급이 당연한 셈입니다. 그래도 쿄우가의 경우에는 하연을 쉽게 다 죽였던 것과 달리 단순히 꾸짖으며 숫자를 박탈하는 정도로 끝내기도 했고 루이의 경우에는 아꼈다는 묘사가 있으며 그가 부모를 죽이고 후회할 때 무잔답지 않게 위로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래도 최상위 혈기들 집단이라 나름 신경 쓰고 대우해주는 편으로 계속된 어긋남으로 단단히 빡쳐서 다그치긴 하나 다른 휘하 혈기들에 비하면 유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각각의 상현들로 세세하게 살펴보자면 다키엔 규타로의 경우 다키를 찾아가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본심은 머리가 나쁘다 평가하며 좋게 보지 않았죠. 반면에 규타로의 전투 센스는 높게 평가하며 텐겐과의 전투 당시 독을 사용한 뒤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교코도 나름 무잔에게 도움이 되어 높게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그가 만든 항아리가 잘 팔리기 때문, 즉 무잔의 자금 출처가 교코인 셈이죠. 한텐구는 늘 질질 짜는 포지션이라 무잔이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상대하기 어려운 혈기술을 가지고 있어 성과가 좋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하는 것을 두 눈으로 포착하여 무잔이 이를 알게 했기에 이때는 진심으로 한텐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키메는 혈기술이 워낙 사기라 편리해서 마음에 들어하며 그렇게 12개월이 되기 전부터 무잔의 곁에 늘 있었고 최종 공연 전에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후에는 유시로에게 이용당하며 상황이 좋지 않자 결국엔 미련 없이 터뜨려 죽여버리죠. 아카자는 무잔이 가장 총애했던 혈기로 진심으로 강해지는 것을 추구했던 그였기에 충직하고 성실해서 좋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죽이거나 먹지 않았음에도 수련으로 강해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강했고 성과도 좋았기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죠. 이후 무한성에서 탄지로 기우와의 전투 후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자 아카자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아 상당히 총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카자의 무잔에 대한 감정은 완전한 무로, 명령을 내리는 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일 뿐 존경과 공포, 증오 따윈 없었다고. 도우마는 무잔과의 만남에 감동해 만세 극락교의 신을 무잔으로 바꿀 정도로 숭배하고 충성하나 무잔은 도우마를 좋아하지 않죠. 무잔은 스스로의 경험상 강한 집착이나 갈망이 없는 자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현 2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죠. 쿠쿠시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언급될 만큼 높은 지위에 있으며 그만큼 무잔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무잔에게 반말을 쓰는 유일한 혈귀이지만 다른 상현이 있을 때는 무잔님이라는 경칭을 써주죠. 다른 혈기들은 생각을 읽는 무잔을 두려워했지만 코쿠시보는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잔과 함께 해의 호흡의 계승을 끊는 일을 도맡아 했고 요리이치를 제외하면 궁지로 몰아넣었던 이가 없었기에 코쿠시보가 토벌당하고 난 뒤 교메이를 만났을 때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혈기 사냥꾼이라며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잔과 카가야는 공통점이 많은 동시에 철저히 대비되는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둘 다 같은 우부야시키 가문의 사람이며 외모가 닮았다. 하지만 카가야의 인상과 목소리는 온화하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무잔은 표정이 늘 딱딱하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죠. 두 번째, 둘 다 몸이 약하다. 물론 카가야의 건강 문제는 무잔으로 인해 우부야시키 가문에 내려진 저주 때문이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저주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약하다는 말에 아직도 발끈할 정도로 이를 약점처럼 여기고 있으며 햇빛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죠. 세 번째, 우부야시키 가문은 저주의 피해자였지만 저주를 풀고 무고한 이들이 무잔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기설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무잔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아무런 천벌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말까지 하죠. 네 번째, 큰 집단을 통솔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의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무잔은 자신이 만들어낸 혈기들을 장기말 정도로만 생각해 철저하게 이용만 했으나 카가야는 혈기를 멸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귀살대를 통솔하며 온화함과 인품으로 모두의 존경과 충성을 한몸에 받았죠. 지금까지 죽었던 기살대원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할 정도로 따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잔은 혈기를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했다면 카가야는 스스로의 목숨도 장기말로 사용할 만큼 이타적인 지도자였죠. 두 인물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에 따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으며 귀멸의 칼날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인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 부합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카가야의 죽음은 엄청난 기폭제가 되어 귀살대 모두의 사기를 증진시켜 최종에 이르러서 결국 무잔을 죽게 만들었고 무잔은 수많은 혈기를 거느렸으나 마지막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채로 추악한 발버둥 끝에 사망했죠. 그간 상대해온 혈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전투력과 능력을 가진 혈기의 왕으로 살아남은 주들이 때로 덤벼들어도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타마요와 시노부가 공동 개발한 약으로 약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았을 테죠. 약화되기 전 무잔을 제거할 뻔했던 건 요리이치가 유일.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이시키고 자신의 피를 주입해 세포를 붕괴시키는 능력. 상현 이상의 재생력으로 베이는 즉시 재생해 참수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 속도도 너무 빨라서 탄지로가 냄새를 맡을 틈도 가지지 못했을 정도죠. 이렇게나 강한 무잔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잔은 자신의 피를 이용해 인간을 혈기로 만들 수 있으며 상현 정도가 요청하면 허락하에 혈기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죠. 또 피를 더 주입해 혈기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량에 따라 과하면 오히려 세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혈기로 만들 때도 동일하여 과다하게 주입하면 세포가 변이하다가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만들죠. 그의 피는 상대를 혈기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세포를 파괴시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점이 각성한 경우에는 즉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 완전히 이겨낼 순 없어 주들이 고전했죠. 무자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혈기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키는데 이를 어기고 자신의 이름을 발설할 경우 혈기 체내에 있는 무잔의 세포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나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상현은 예외 적용인지 아무리 무잔의 이름을 말해도 세포가 파괴되어 죽지 않죠. 자신이 만든 혈기들을 탐지하고 이들의 시각을 통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한탱구의 눈을 통해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시야에 들어와 있다면 생각과 기억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타마요는 무잔의 요리치에 의해 가장 약해졌을 때 이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죠. 무잔이 사용하는 혈기술은 첫 번째, 흑혈지극. 체외로 뻗어낸 피를 유자철선 형태로 응고시켜 적을 휘감는 기술로 교메이를 상대로 처음 시전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 흉부에 커다란 입을 만들어 그로부터 백색 번개 형태의 충격파를 내뿜는 기술. 직격당하면 신경계가 헤집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며 물리적인 데미지도 들어오죠. 혈기술이 아닌 무잔의 특기 분야는 바로 신체 변형. 일개 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괴이한 형태로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죠. 마지막 전투 당시 몸 곳곳에 입을 만드는 흉측한 형태로 변형시켰으며 이때 신체 내부의 심장과 뇌들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양팔을 변형시켜 두 개의 촉수를 사용하는데 날카롭고 빠르며 범위도 길어 강력한 주력기였죠. 또 등의 대롱에서 이어진 9개의 촉수가 더해져 이를 본 탄지로가 간격이 어마어마해 육안으로 쫓을 수 없고 감각만으로 간신히 피한다고 평가합니다. 11개의 촉수만 해도 아찔한데 유동적인 신체 변형은 허벅지에서도 8개의 촉수를 끄집어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의 신체 변형은 태양빛에 타죽지 않기 위해 살의 갑옷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이었죠. 이도 태양빛에서는 타긴 하지만 바로 죽지 않게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아기 모습이라 약해 보이지만 차량을 장난감 마냥 찌그러뜨리는 괴력으로 끝까지 귀살대를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체 변형도 있지만 이를 응용한 것으로는 일반 성인 남성의 모습, 여성의 모습, 아이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이용해 위장 신분을 여러 만들어 생활하며 아이의 모습으로는 태양을 극복할 약을 만드는 장소 확보, 여성의 모습은 푸른 피아나 정보 수집 및 인간을 이용한 낮 동안의 수색 지시, 남성의 모습은 정보 수집 및 자금 확보를 했죠. 위장한 모습은 하연들조차 단숨에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는데 탄지로는 냄새만으로 무잔을 찾아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잔을 죽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인 그의 최고 능력은 바로 생명력. 심장이 7개, 뇌가 5개 있으며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참수는 진즉 극복해 일륜도로 목이 잘려도 베이는 순간부터 재생하여 주들을 놀라게 했죠. 요리치에 의해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의 몸을 폭발하듯 분산시켜 1800여 개의 파편으로 나눴었고 그중 300개 정도만 살았음에도 오랜 시간을 들여 온전히 부활했습니다. 또 카가야 자폭으로 몸이 터졌을 때도 순식간에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명 또한 비정상적인데 타마요의 약으로 분당 50년가량 노화해 대략 9000년 정도 노화가 진행되었음에도 귀살대를 몰아붙였다는 것. 만약 노화하지 않았다면 귀살대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혈기들의 왕. 최초의 혈기인 무자는 태어날 때부터 드리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 불멸한 삶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물. 김열의 칼날의 최종 보스로 작중 세계관에서의 독보적인 강함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에 맞는 카리스마는 없는 찌질한 인물. 초반에는 나름의 포스를 지니고 있었으나 최후에는 할 말 없게 만드는 구질거림으로 많은 아쉬움을 보여준 그저 오로지 생존하겠다는 본능으로만 존재해온 인물이었습니다.